네, 지난 한 주간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가족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했는데요. 정치권 소식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자관 장한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어제 이 자리에서도 짧게 다루긴 했습니다만 어느 때보다도 양강 후보들의 이 가족 논란, 네거티브 공방이 정치권에서 아주 거셌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그 공방들 모두 모아서 요약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부터 가보시겠습니다. 제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코멘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 또 그거는 앞으로 어떤 나중에 무슨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고 하여튼 제가 어제는 제 아내를 대신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고 더는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재명 후보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아들의 그 장남의 도박, 불법 도박 의혹이라는 것도 제기가 되어 있고요.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수사가 착수가 됐습니다. 네.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습니다만 일단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에 관련 의혹에 대해서 바로 직후에 사과를 했습니다. 네. 발빠른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참 역대 대선을 제가 쭉 뭐 대부분 대선을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번 대선처럼 양쪽에 지금 가족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불거진 거는 뭐 거의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금 이 아들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일부 언론사에서 이제 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도박했던 그 보니까 요즘은 이 불법 도박이라는 게 그냥 일반인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사이버 머니를 구입해서 들어가서 거기 또 보니까 커뮤니티에 뭐 이렇게 글을 많이 남기더라고요. 이제 그런 글을 한 200여 개 정도 이제 아마 캡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내용에 보면 거의 이게 하루에도 뭐 수백 차례씩 이제 베팅을 하고 판돈도 꽤 컸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일시적인 어떤 도박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후보 아들 같은 경우는 원래 29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이게 굉장히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이제 특히 문제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성매매 의혹도 있는 거죠. 일부 이제 안마실소에 가서 뭐 여성에 대해서 뭐 평가하는 거라든지 또 이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이라든지 이게 지금 굉장히 겹쳐져서 그러니까 업소 방문 후기 성격의 그렇죠. 그런 글들이 써져 있었던 거죠. 이게 지금 현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 얼마나 더 또 추가적인 상황이 나올지 물론 이제 이런 상황이 터지면 사실 이제 후보 본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실 자체보다는 얼마만큼 국민들한테 성실하게 해명하고 사과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럼 대응을 잘한 겁니까? 그렇죠.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토를 달지 않고 바로 사과를 해버렸으니까 뭐 또 계속 물으면 물을 때까지 사과를 하면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대선전이라는 게 이 이제 이슈 싸움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게 뭐 본인에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사실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윤석열 후보랑은 좀 다른 부분인데 기자들이 질문을 계속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대답은 계속 해줍니다. 그렇죠. 뭐 계속 뭐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좀 아직까지 이제 검사 그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면 사과하겠다. 이런데 문제는 이게 정치는 좀 다릅니다. 정치는 국민들이 사실보다는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식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는 거죠. 즉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막연하게 이건 뭐 잘못된 것 같으네.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건데 아마 그거 하기까지가 한 이틀 정도 걸렸어요. 문제는 앞으로 이 질문이 계속될 겁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노코멘트 하겠다고 해서는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불법 도박 의혹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사과를 했습니다만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사과는 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좀 다른 대응을 보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뭐 이재명 후보 말처럼
예를 들어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 자녀 장남에 네. 자기 안 했다 그러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혹시 도박 의혹보다 성매매 의혹이 타격이 더 클 거라고 생각했었을까요? 사실은 뭐 이거를 갖다가 주변에서 처음에 도박 얘기가 나왔을 때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주당 일각이나 지지층 일각에서 이거는 뭐 온라인 게임한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를 갖다가 어설프게 뭐 방어하려고 그러거나 또는 변명하거나 또는 이렇게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게 모르는 게 아니다. 좀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도박 문제에 나왔을 때 사과를 했을 때 무엇을 왜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대응을 잘했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는 초기 대응은 잘했는데 네. 추가적인 의혹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응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네. 추가 의혹이 나왔을 때도 방법이 없습니다. 일관되게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불법 도박 문제도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 네. 또 처벌이 필요하다면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은 뭐 이거를 갖다가 어떤 쟁점은 뭐 지지율에 더 영향을 크고 어떤 건 지지율이 네. 작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본질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예. 뭐 자식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식이 이미 벌려놓은 일이에요. 뭐 그렇다고 자식하고 연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미 국민들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 그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또 앞으로 예. 재발 방지 대책 얘기하고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원칙 있게 대응하는 게 맞다. 네. 그래서 예. 처음에 사과를 했기 때문에 추가 의혹 문제도 뭐 사실관계가 나오거나 또는 뭐 자녀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던가 좀 이랬을 때는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또 이재명 후보가 또 그러는 게 또 본인한테도 저는 타격을 덜 줄 수 있는 네. 방법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시작이 됐고 또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이것도 윤석열 후보 배우자의 김건희 씨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또 질문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추가적인 의혹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달려 있죠. 네. 뭐 이재명 후보로서는 사실 초반에 할 수 있는 후보로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네.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이걸 또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의혹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과거에 이제 형수 욕설 논란이라든지 이재명 후보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해오는 태도가 있잖아요. 네. 진정성 있게 끊임없이 국민들이 이해해 줄 때까지. 뭐 지금으로서는 그 방법 외에는 또 뾰족한 방법을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일단 장남에게 제기된 의혹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방금 짚은 부분 하나가 도박 논란 그리고 또 성매매 논란.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잘못한 거는 인정할 건 인정하자라는 거긴 하지만 지금 야당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에 관한 논란과 아들 논란 이건 좀 무게감이 다른 거 아니냐. 김건희 씨 논란이 훨씬 더 세다. 배우자 논란이 더 세고 아들 논란은 좀 약하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아니,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배우자는 이혼하면 남남이잖아요. 근데 아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가늠하겠습니까? 아들 문제나 배우자 문제나 똑같은 문제죠. 자기 가족 문제인데. 저는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장동 문제가 터졌을 때 본인은 사실은 내가 다 설계했다. 내가 다 이거 국민들한테, 이 성남 시민들한테 이익을 다 옮겨줬다. 예. 이렇게 이제 본인이 자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결국은 설계를 잘못해서 민간업자가 뭐 수조 원대 이익을 넘겨줬던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사과를 했어요. 자, 본인이 또 이 경기도지사일 때 이 불법 도박 근절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네. 본인이 또 경기도지사 취임할 때 그때도 불법 도박을 자기가 근절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네. 불법 도박에 대해서 수차례 걸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경기도에 이제 성매매가 없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보통 우리가 차 앞에 붙여보면 이 전화번호 붙인 이제 전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화번호를 전부 다 차단하면 이거 다 없어진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이런 일 절대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네.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지 않습니까? 예. 본인의 아들은 그런 상습 도박, 예. 불법 도박도 하고 그런 또 업소에 가기도 하고 예. 그렇다면 물론 이제 아들의 문제를 뭐 아버지가 법적으로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 후보가 본인이 국민들 앞에 그렇게 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알고 보니 본인이 대장동 문제 비롯해서 아들 문제도 그렇고 예. 말하고 지금 실천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게 이제 문제겠죠.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태섭 전략실장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힘든 아들의 그 인생의 의혹에 대해서는 공격을 자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그 아들의 문제나 뭐 부인의 문제를 너무 공격하다 보면 역풍이 예. 불 수가 있어요. 네. 예전에 우리 그런 기억도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기억도 있습니다. 네. 그 부인에 대해서 뭐 장인이 발치산을 했다 뭐 이런 공격을 하다가 그럼 내가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예. 이 한마디로 모든 논란이 오히려 끝나버리고 문제는 역풍이 불었던 그런 네. 경우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 본인들이 물론 이걸 감싼다든지 이럴 때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이걸 사과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보실 때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본인은 뭐 행정을 잘한다 뭘 한다 하는데 과연 그러면 본인의 집에서 벌어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러면 이거를 미리 예를 들어서 단속을 못했는 것인지 예. 네. 또 보면 지금 아들의 재산이 2019년도 이전에 한 50몇만 원 있던 게 갑자기 5천만 원으로 재산이 불어났어요. 예. 네. 근데 그걸 정리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돈은 왜 줬을까? 예. 그리고 집에서는 전혀 엄마 아버지는 몰랐을까? 근데 이 아들이 뭐 청소년도 아닙니다. 나이가 이제 29이고. 5천만 원까지는 지금 증여세 면제가 그렇죠, 되는 되죠. 거예요, 부모 자식. 그렇다면 이걸 왜 줬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그렇죠. 이게 필요하다. 사전에 알을 거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불법 도박이 아니에요. 예. 그동안 쭉 있어봤고 본인의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장례 끝나자마자 예. 또 가서 하루 종일 PC방에서 불법 도박을 하고 그게 딴 돈으로 이제 또 마사지 접속하고 이런 일까지 예. 지금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냥 사과만 해서 되는 문제인지 네. 과연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것이 없는지 좀 더 저는 좀 규명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그래서 뭐 민주당이 배우자 문제와 자녀 문제가 좀 급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는 되는데 네. 굳이 그 얘기 안 해도 국민들 다 압니다. 예. 그러니까 배우자는 국정의 한 축을 맡아요. 영부인으로서 외교 사절을 대해야 되고 또 대한민국의 얼굴로서 각종 외교관들을 만나야 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 논란이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네. 민주당이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국민들 다 압니다. 뭐 자녀 문제, 무슨 자녀 문제로 논란을 빚은 적이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남경필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자녀가 이제 군대에서 폭력 문제도 있었고 여러 네.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하고 붙었을 때 경기도지사 붙었을 때 이 네. 부분을 건들지 않았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남경필 후보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예. 자기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오히려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예. 역풍이 불 수 있다. 그래서 넘어간 적이 있거든요. 네. 자녀 문제라고 그래서 똑같은 자녀 문제냐? 예.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습적인 음주운전이라든지 또는 마약이라든지 또는 예. 폭력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과 개별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물론 뭐 경중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굳이 민주당이 사과하는 입장에서 굳이 배우자하고 자녀하고 급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 네, 안 해도 네. 국민들 다 아니까 그 발언은 좀 불필요한 그렇죠. 발언이었다. 불필요한 발언이라고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됐으니까요. 좀 정확한 것들은 사실관계가 잘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공시가격 현실화는 사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 같은 카드를 꺼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워낙 이제 지금 부동산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은 데다가 공시가격이 일단 인상이 되면요. 공시가격은 각종 우리가 세제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역의무 가입자들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가 인상이 돼버리면 그에 따라서 결국 의료보험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예. 모든 영향을 미칩니다. 네. 내년 되면 이제 현실화율이 꽤 높아지죠. 네. 그러면 종부세라든지 각종 세금, 각종 우리가 내는 보험료 네.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다 상승을 해버려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게 지금 감당할 수 원래도 지금 종부세 때문에 뭐 지금 여당에서는 뭐 2%밖에 되지 않느냐 그러지만 실제로 이게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예. 크고 네. 그리고 실제 이제 은퇴한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만약에 이제 가진 자산이라는 건 집밖에 없는데 네. 이게 공시지가가 올라가 버리면 의료보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버립니다. 네. 자, 그걸 아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뭔가 이 위해서 이제 공시가격 인상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묻고 싶어요. 이 문제는 어제 오늘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네. 야당이 끊임없이 제기했던 문제예요. 그런데 그동안 여당 의원들 어떻게 하셨죠? 그냥 무슨 소리냐 지금 가진 자한테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과 이걸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고 네. 청와대도 그렇게 주도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 대답을 해야겠죠. 네. 물론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뭐 같은 여당과 어떤 한 입장을 같이 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문제를 주도해왔던 것이 여당과 청와대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여당 의원들은 과연 그러면 예전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과 뭐가 다른 것인지 그럼 그걸 국민들 앞에 설명해야겠죠. 이미 지금 당내에서는 반발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소됐다 지금 벌써 양도세, 중과세 지금 이걸 갖다가 1년 유예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선거 때만 되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동안 많은 문제 전문가들이 지적했을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다가 네. 이제 선거가 돼서 뭔가 표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면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또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예. 이런 문제가 아마 문제의식이 그 불신. 든다는 거거든요. 예. 다 이게 선거용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재명 후보가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 내놓은 카드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공약의 현실화를 위해서 내놓은 정책이라고 보시는지. 뭐 속마음이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근데 선거 때 나오는 얘기는 당연히 선거 국민들의 표심,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마음 이거를 헤아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제가 포인트로 좀 보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은 합니다를 맨 처음에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는데 네. 어느 순간 확 바뀌었습니다. 정말 본인의 뭐 예를 들어 특검 수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면서 이재명의 민주당 얘기할 때도 그랬고 네. 포인트가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으로 확 바뀌었거든요. 네. 이러면서 각종 정책에 있어서 남들은 차별화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유연한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의 핵심 키워드를 갖다가 민생, 경제로 본 거고 그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는 나는 원칙과 소신조차도 굽힐 수 있다. 네. 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지금 과거의 이재명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정체성이 없다라는 비판을 그렇죠.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지금 그동안의 메타버스로 소위 저인망식 대면 선거 운동을 해왔는데 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온라인 선거 운동, 그다음에 방송 선거 운동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자, 이럴 때는 그동안에는 이재명 후보가 메시지를 엄청나게 많이 내놓으면서 또 그게 득도 받지만은 그것이 서로 상호 충돌을 일으키고 원칙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또 비판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대면 접촉이 아닌 비대면, 온라인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메시지를 갖다가 네. 조금 줄이고 간결하면서 일관성 있는 메시지가 나올 필요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사실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민생과 경제에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예. 네. 이재명 후보가 당과 얼마나 일관성 있는 그런 유연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그런 예. 정책들을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느냐. 이게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선거운동에서 좀 굉장히 큰 전략이 될 거라고. 예, 그 전략.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제 곧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죠. 의총을 통해서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당내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네. 그 절차를 거친 이후에는 후보가 이제 숙고해서 뭔가 또 메시지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밀어붙일 건지 아니면 또 당내 이런 반발이 있으니 받아들이겠다고 할 건지 어떤 결론을 내릴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 대선 후보의 어떤 입장은 유연성도 중요하지만 또 일관성도 중요하거든요. 왜냐? 예전에 본인과 주장하던 것과 다르게 바꿨어요. 그럼 다음에 또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대통령에 대해서 권력을 잡았을 때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국토보유세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보유세 이야기를 했다가 막 반발이 있으니까 이거 뭐 저거 국민이 합니다. 반대하면 안 할 수 한다. 있다라고 그랬다가 얘기했죠. 그럼 이거 아직 처리한 건 아니다. 예. 그러면 본인이 힘이 생겼을 때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당장은 표를 필요해서 양도세 중과세도 하지 말고 그다음에 공시지가 현실화를 또 지금 하지 말고 네. 하지만 또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일관성과 신뢰성을 일단 상실할 수 그러니까 있는 물러선다고 문제거든요. 하더라도 믿을 수 없다라는 지적이신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계속적으로 세금과 규제로 일단 지금 부동산 시장을 억제를 해놨는데 네. 이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또 풀어버리면 굉장한 또 역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청와대가 우려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꾸준히 계속되면서 이 부분을 좀 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기존에 했던 눌러놨던 걸 또 풀어버리면 이게 또 갑자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어쩌면 잘못될 수가 있다라는 네.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어떤 방향 자체가 옳다 하더라도 이게 현재적으로 진행됐을 때는 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의원들 입장에서도
아니 자기들이 그동안 그렇게 세게 주장했던 거를 후보가 한마디 했다고 또 입장을 바뀌어야 되는 상황. 이게 그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인가?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니라 네. 이제 이런 이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럼 예, 당은 자, 왜 있는가? 자,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지금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텐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밀어붙이겠죠. 왜냐?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후보한테는 표입니다. 음. 표이고 지금 이재명 후보의 중요한 거는 바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석들게 내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당장은 지금 예를 들어 본인들한테는 뭐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 사실 선거 전략상은 제가 볼 때 유리한 측면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의제 자체를 야당의 의제를 본인이 갖고 오는 예, 거거든요. 예. 현 정부와 차별화를 그렇죠. 계속 야당은 메시지 지금 이제 던지면서. 이런 걸 주장을 하지만 이 의제를 본인이 나중에는 네.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국민들이 헷갈리는 거죠. 아, 저 양반이 이 여당 후보인가 야당 후보인가? 네. 바로 그게 이제 노리는 네. 게 바로 이 전략이기 예.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유리한 측면도 있다는 자, 생각이 양도세 중과유예 그리고 공시가 재검토 다 밀어붙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주셨습니다. 네, 박효준 저도 의원님 뭐 말씀. 이재명 후보가 자신만의 색깔을 굉장히 강조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거는 차별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왜 국정에 있어서 동력을 갖다가 잃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반추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방향이 틀렸던 게 아니라 물론 뭐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틀린 부분도 있지만 임대차 3법이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사실은 방향은 맞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지지를 받는 과정 네. 없이 밀어붙였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네, 사실 시장에서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지 그렇죠.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그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이 나빴냐?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임대차 3법 해야 된다고 했어요. 네. 그다음에 최저임금도 올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실시할 때 사실은 소위 말하면은 지지를 얻는 개혁 아젠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 공론화 과정 이거를 거치면서 시행하는 것과 거치지 않는 것의 차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철학이 없냐? 아닙니다. 일관된 철학이 있다고 봐요. 국토 보유세라든지 이 네. 방향은 분명히 진보 아젠다의 어떤 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4일 노동시간제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그것을 언제 어떻게 실시하느냐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동의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예.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봐요. 네. 좀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도 안으면서 또 중도층에 다가갈 수 있는 유연한 전략 아니겠느냐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 결코 양보하실 생각이 없을 거다 예. 이렇게 보고 일관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후보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또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김건희 씨에게 허위 경력 의혹 그리고 허위 수상 이력 의혹까지 여기에다가 삼성미술관 기획 전시에 참여했다는 내용도 허위가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런 문제들 결국에는 짚고 넘어가야 할 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난 여당이 제기했던 김건희 씨 관련된 일부 이제 관련된 것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교생을 안 했다든지 예. 그다음에 뭐 숙명여대 거기에 교육대학원을 제대로 안 나왔다든지 또 서울대 석사가 없다든지 네. 이런 게 지금 사실이 아닌 걸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무려 밝혀졌거든요. 18가지입니다. 예, 이제 그게 보니까 다 인정하는 그게 있고 네. 실제로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고등학교에 이제 그 교사를 했다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같은 건물에 있는 여상에 있던 그 교사를 했다는 걸로 네. 이제 밝혀졌어요. 네. 같은 재단이고 이제 그런 어떤 일부의 표현의 차이들을 다 허위다 이렇게 한 것 예. 자체가 그동안 이제 문제였다라고 이제 일부 이제 이 사실관계 아닌 걸로 드러난 게 그런데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하나는 일반고고 하나는 또 상업고고 이러니까 그렇죠. 또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데 또 같은 건물에 있었대요. 네. 학교 자체 같은 재단이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하는 거는 좀 달랐겠죠. 네. 이제 그런 것이 그냥 이게 가짜냐 아니면 그거의 예. 어떤 표현의 어떤 오기냐 네. 이거는 좀 이 수준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지금 삼성미술관에 전시했다는 그거하고 네. 본인은 또 이제 분당에 있는 삼성플라자에서 전시를 했다는 거. 네. 예. 뭐 지금 일부 언론은 또 이것도 기록이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네네. 있긴 합니다. 네네. 또 게임 산업협회 이력 같은 경우도 이 게임 산업협회가 정식으로 이제 이게 법인으로 될 때 하고 네. 그 이전에 준비 단계에서 본인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네. 했었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또 예. 경력도 허위가 아니고 이제 발급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딱 뭐다라고 하기에는 의문 제기 단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 좀 더 명확하게 좀 밝힐 필요가 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이 문제는 아마 윤석열 후보 본인도 그렇고 자꾸 이제 부인의 사생활 문제와 이거 문제다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해를 왔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사실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하다 보니까 본인도 지금 이거를 감당해낼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갔지 않습니까? 한 번은 국민의힘 쪽에서 쫙 그 뭐 민주당에서 18가지 의혹 제기를 한다면 그 모든 거에 대해서 한번 일괄적으로 사실관계를 한번 정리하고 브리핑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하려면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야 돼요. 네. 김건희 씨한테. 근데 그건 그동안 잘 안 해줬다는 예. 이야기거든요. 본인이 아니 지금 어떤 면에서 대선 후보 부인이긴 하지만 예. 본인이 그동안 정치를 해온 것도 아니 부인이 아니 그런데 이제 의혹이 이렇게 커지고 그러니까요. 후보에게 타격이 계속 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선대위에서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후보한테도 그걸 요구를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팀을 만들어야 된다. 예. 지금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아직까지 그 부분을 흔쾌히 받아들일 자세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본인의 부인의 문제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사정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요 그렇게 해서 덮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허위 사실이라든지 뭐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영향을 미치면 나중에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빨리 후보나 선대위 차원에서 자체 검증을 철저히 저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 중에서는 좀 표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표현의 차이다라고 얘기하기에 어려운 사실은 거짓말 논란이 분명히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이력에서 아까 게임산업협회 얘기했는데 당시 게임산업협회장, 네. 전임 게임산업협회장 관련돼서 그 몇 명 안 되는 곳에서 일했던 가장 오래 일했던 사람, 당시 실무자, 네. 도장 확인 도장 찍어준 사람 모두가 다 자기는 김건희 씨를 알지 못하고 이런 거 발급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무슨 사실 확인 관계가 필요한가요? 말 그대로 이거는 거의 사문서 위조에 가까운 지금 사문서 위조 얘기도 나오고 네, 의혹이 있거든요.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수사 대상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수상 그 어떤 상 받은 부분인데 네. 여기에 당시에 회사 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도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회사에서는 이거 수상할 때 김건희 씨는 이 만드는 것에 어떠한 개입도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수상자 명단은 개인 명단이 아니고 이제 회사로 그렇죠.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그런데 회사에서도 그 회사에 뭔가 임원을 맡고 있었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 회사에서도 그 작품을 만드는데 네. 김건희 씨가 어떠한 개입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거의 작품이 완성돼 갔을 때 회사에 입사를 했다는 겁니다. 관여를 네. 했다는 겁니다. 예. 자, 이거는 회사 대표의 이야기예요. 자, 세 번째 전시. 아니 삼성플라자 삼성미술관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는 용어도 없었고 예. 호암아트홀이나 호암미술관 이렇게 썼지. 네. 그 다음에 당시에 본인이 얘기한 해명한 대로 그 어디 이제 다른 삼성 이제 백화점에서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뭐 AK 플라자라고 그렇죠. 하는 이제 지역에 많이 있는 그런 그렇죠. 백화점에서 근데 거기에서도 어떠한 증빙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전시를 했다라고 하는 증빙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력, 수상, 전시 이 모든 부분에서 명백하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다 도덕적으로 삽니까? 저는 뭐 문제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나타났을 때 후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지금 게임산업협회 아까 사문서 위조 얘기했고 수상경영 얘기했는데 동양대 표창장과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동양대 표창장 나왔을 때 온 국민들, 온 여론이 돼서 검증의 칼날을 어떻게 들이밀었습니까? 굉장히 높은 잣대를 가지고 들이밀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뭐 조국 당시 장관이 장관 때가 아니에요. 이 표창장이 민정수석 때도 예. 아닙니다. 그러면 예. 이거는 대통령 결혼할 때가 아니라고 그래서 조사 대상이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미 공소시효가 좀 많이 지나서 이 재직증명서 사문서 위조 의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공소시효가 지나면은 사과도 지나는 거예요. 공소시효가 제외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 사과가 무엇을 왜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라고 하는 거 싹 빠져서 윤석열 논란을 후보의 일으켰기 사과 때문에 말씀이시죠? 사과한다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사실상 사과가 아니다. 진정성이 없는 사과인 거죠. 네. 자, 그러면 국민들이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이력서에다 거짓말 써본 적이 없습니다. 네. 차윤 아나운서 써본 적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러면 예.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윤석열 후보가 상식과 공정의 칼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부정과 부패를 심판하겠다고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의 칼날이 상식과 공정의 잣대라고 하는 게 남에게만 들이대는 게 아니에요. 조국에게만 들이대는 게 아닙니다. 네.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에게도 들이댈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났고 아직 확인하지 못해서
그러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기자의 사과 이후에 이런 의혹에 대해서 거짓말 의혹에 대해서 인정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노코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러면은 남에게 들이대는 상식과 공정의 잣대가 자신에게는 들이대지 않느냐라고 예.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는 건데 네. 사과했으니까 끝났다? 이러면은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저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고 오히려 논란을 길게 가져가는데 오히려 대응 자체가 이렇게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적.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적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한 그 기준을 지금 들이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주장이 나와요. 만약에 민주당 주요 인사의 아내가 이 정도가 의혹이 제기되면 정말 윤석열 후보가 총장이었으면 더 탈탈 털었을 것이다. 라는데 이제 본인 아내에게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얼마 전에 공식 사과문 입장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공정과 상식에 이게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본인이 인식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게 이제 좀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어 달라라는 네. 그 욕망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중요한 가치가 흔들려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다른 사람 것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지금 논쟁이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게 있어요. 이건 뭐 아직까지 이게 거짓말이다 아니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그동안의 이 여러 가지 경력에 대해서 지금 일부는 또 가짜뉴스인 걸로 드러난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본인과 부인이 이 선대위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네. 자 이런 부분은 맞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한다. 이렇게 좀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데 노코멘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코멘트라는 건 이제 알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제 인식할 수가 있는 거 나 아니겠어요? 한번 사과했으니까 더 이상 네. 나한테 묻지 마 이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는 저런 태도는 오히려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이 100번 물으면 100번 이야기를 해야 되고 기자들이 예. 그리고 100번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민들이 머리에 잊혀질 때까지 저는 사실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윤석열 후보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이제 아직까지 이제 이게 정치인으로서 완전히 좀 이게 신분이 옮겨오지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보면 국민이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한 것이다라는 인식이 저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양 후보 간에 계속 공방이 더 커지면서 지지율도 요동이 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저희 뭐 화면에 준비된 게 있으면 띄워주시면 지지율 얘기도 잠깐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나온 지지율, 전화 면접 그리고 ARS 방식 모두 다 접전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ARS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앞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ARS에서도 좀 박빙인 점으로 미뤄봤을 때는 뭔가 윤석열 후보 쪽이 좀 더 흔들리는 느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박 교수님 분석은 어떠십니까? 지난주에도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벌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이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거로 나타난 여론조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나온 여론조사 중에는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즉 네. 역전이 일어난 여론조사들이 꽤 나왔습니다. 예. 자, 저는 이것의 거의 대부분이 김건희 리스크 때문에 전 나온 거라고 봐요. 예. 그만큼 윤석열 후보의 대응이 본인이 왜 지금 대통령 후보로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지 상식과 정의의 그런 공정의 잣대를 본인에게 들이대지 않았을 때 느끼는 국민들이나 중도층의 실망감이라고 하는 게 여론조사에 저는 일부분 반영됐다고 예. 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지지율에는 이재명 후보 아들 관련 이슈도 다 뭐 그렇지는 않죠. 여론조사에 뭐 보시는 목요일이나 수요일 그 여론조사가 들어간 게 거의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제 저희가 아랜사치와 함께 조사해서 발표했던 조사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수요일 이틀간 조사가 됐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김건희 않았- 씨의 그런 이슈도 사실 저기에 제대로 반영이 됐다고는 좀 어려울 그렇죠. 것 같아요. 수요일, 목요일 양쪽에 사과가 있는 이후의 것을 예. 바라본다면, 즉 다음 이제 월요일이나 그렇죠. 목요일 돌아오는 정도에 주간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알겠지만 네. 저는 아마 상당히 더 좁혀지거나 아니면은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 모든 게 윤석열 후보의 대응이 잘못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 그만큼 때문에, 네. 국민들이 바라는 윤석열 후보에게 바라는 점, 상식과 예. 공정의 잣대를 본인에게도 들이댈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박 그래야지 교수님께서 정면 돌파할 수 예, 있다고 박 봅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정치학과 교수님이시니까요. 여론조사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계속 접전 양상이었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살짝 역전한, 그러니까 오차범위 안에서입니다. 그런 거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뭐 골든 크로스 얘기를 언급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이게 어차피 오차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의미 부여를 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단계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도 오차범위 내일 거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마는 앞섰다는 거에만 포인트를 둬요. 그런데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내가 잘해서 우위가 올라갈 경우에는 그 우위가 꽤 오래 갑니다. 그런데 반사 효과로 인해서 이 지지율이 변할 때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예. 좀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뭐 지금 골든 크로스했다, 역전했다, 이거는 반사 효과다. 좀 그런 점에서 본인들이 잘해서 올라가는 것과는 좀 다른 상황이라는 점을 민주당도 좀 인식할 필요가 있겠죠. 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예를 들어서 이런 도덕성 문제라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고 트럼프도 당선됐는데. 네, 그 부인도 누구보다도 문제가 많았던 분이에요. 거기는 미국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한국 아니에요. 저는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동안 어떤 선거 성향을 보면 네. 이 대선 같은 경우는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결국 5년 동안 내 삶을 어떻게 바꿔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 비전 네. 이걸 예. 가지고 선택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해창 후보가 병역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좀 다른 차원을 봐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예.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IMF 위기 극복, 동서화 예. 예.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한 거예요. 던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경제 회생 이런 문제를 던진 겁니다. 근데 지금 두 후보의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결국 미래 비전이 잘 보이지 않다는 게 지금 저는 드러난 거라 봐요. 네. 이렇기 때문에 아직 이런 모든 이 도덕성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아직까지 이게 뭔가 이 지지율 자체가 큰 변화가 없이 그냥 오차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배우자 리스크, 아무리 한쪽에서는 아들 리스크가 크다고 하더라도 경제 정책을 좀 제대로 비전을 제대로 지시를 하면은 그건 다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저는 그렇게 건가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해야지 이런 어떤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도 보면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양 후보에게 어느 정도 도덕성 문제는 다 이미 반영돼 있다는 이런 거죠. 네거티브 논란들은 지금 지지율에 이미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그렇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중도층이나 20대가 조금의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도 크게 양강 지금 구도가 저는 크게 왔다 갔다 흔들리거나 한다고 그런 거 봐요. 없이 그냥 이 흐름으로 그렇죠. 당분간 갈 그러니까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저는 오히려 거네요. 선거 전략가들은 지금 이거 문제에 대한 대응 문제를 따질 게 아니라 네. 자 그렇다면 과연 그러면 다음 5년을 어떤 방식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빨리 던지는 예. 거. 네.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고 예. 네.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본인의 탈출구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과연 그렇게 다음 보고 주에 있습니다. 후보들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또 저희가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